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꿈꿨던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의 삶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이 저에겐 큰 일처럼 다가왔고, 때로는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벅찰 때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낭떠러지 끝에 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 인생이 얼마 전 송두리째 달라지게 됐어요. 오늘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제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무척이나 좁은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워낙에 열악한 환경이었기에 벽지에는 곰팡이가 그득했고,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어붙어서 물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장마철이 오면 비가 새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했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어머니는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도 자식인 저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셨어요. 당시 어머니는 무척이나 젊은 나이셨지만 몸을 아끼지 않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셨죠. 어린 절 맡길 곳이 없어서 꼭 절 데리고 출근을 하셨고, 저는 가게 귀퉁이에 있는 방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전 아직도 그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가끔은 절 가게에 못 데리고 가는 날들도 있었기에 저는 작은 방에서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던 날도 있었어요. 저를 혼자 둔 어머니가 미웠다거나 외롭다거나 하는 감정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일을 하시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유정이 엄마랑 이렇게 둘이 지내는 거 좋아? 엄마는 우리 유정이가 힘들까봐, 외로울까봐 항상 걱정돼. 아니, 엄마. 난 엄마랑 이렇게 살아서 너무 행복해. 엄마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꼭 여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힘써볼게. 많이 사랑해, 우리 딸. 저의 어린 시절에 제 작은 세상의 전부였던 어머니는 제가 6살이 되던 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복지센터에서 나와 장례 절차를 밟는 것을 도와주셨고, 저를 맡아줄 친척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역 공무원분들에 의해서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어머니와의 이별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 그렇듯 옆에서 "우리 딸 잘 잤어?" 하고 절 어루만져 주실 것만 같았죠. 하지만 눈을 떠도 사랑하는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낯선 천장만이 절 반겨줄 뿐이었어요. 그때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구나. 이제 평생 다시는 볼 수 없구나 하고요. 고아원 생활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눈물을 흘려도 달려와서 안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몸이 아파도 따뜻하게 병간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은 의무적으로 고아원의 아이들을 돌봐줄 뿐 애정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전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곤 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리운 감정이 달래지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안에서 전 혼자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절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혼자서 일어나는 법을 터득해야 했죠. 이렇듯 저의 어린 시절은 아무런 빛도 없이 어둠뿐이었습니다. 고아원을 퇴소할 나이가 되면 혼자서 자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대학은 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가 됐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통장을 만들어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친한 친구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알바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19살이 됐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절 불러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요정아, 너 대학 안 갈 거라고 했지? 혹시 이유가 있어? 딱히 이유는 없고 돈 벌고 싶어서요.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선생님은 네 성적이 너무 아쉬워서 그러지. 그러면 선생님이 추천서 한 장 써줄 테니까 여기 면접 한번 보러 가볼래? 어차피 이제 곧 수능이기도 하고 조기 취업 나가도 되는 시즌이니까. 선생님이 잘 아는 회사거든? 너만 괜찮으면 면접 한번 가봐.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작성해 주신 덕분에 저는 졸업도 하기 전에 조기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해보는 직장 생활이 조금은 낯설었고 어려웠지만 회사 직원분들께서 절 굉장히 잘 챙겨주셨고 모르는 게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모아놓은 돈으로 회사 근처에 작은 자취방을 얻어서 독립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이사도 모두 끝낸 다음 저는 어머니의 묘에 졸업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사실 학교 생활이 힘들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의 묘에 찾아와서 무덤 근처에 자라난 풀을 뽑으며 신세한탄을 하곤 했었는데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웃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맨날 딸내미가 죽상으로 찾아와서 앓는 소리만 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웃으면서 찾아왔네? 나 오늘 졸업했어.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도 했어. 내가 과연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직장이나 가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런 날이 오네.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나 잘하고 있지? 이제 걱정 같은 거 안 해도 돼. 엄마 딸 앞으로 더 잘해낼 거니까. 어린 나이에 시작하게 된 직장 생활은 솔직히 좋기도 했지만 어렵고 힘든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됐어요. 이렇게 경력을 쌓다 보면 나중에는 조금 더 큰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일과 집만 반복하던 저에게 사랑이 찾아온 것은 20대 중후반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어요. 이때 지인을 통해서 남편을 소개받았는데 사실 저는 연애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고 소개를 받아도 상대방에게 저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가기 일쑤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말도 잘 통하는 데다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리액션도 참 잘해주고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와는 참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마음에 담는 것 자체가 욕심이다 싶었죠. 저는 온갖 불행한 서사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용기를 내서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음, 제가 소개팅을 할 때마다 상대 남자분께 꼭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뭔데요? 궁금하다. 바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걸 말씀드리면 꼭 100이면 100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전 그쪽이 참 마음에 드는데 그러기 전에 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대체 어떤 과거를 살아왔길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도망을 갈까 궁금하네요. 어디 한번 이야기해봐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와의 이별,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 19살에 취업을 해서 직장을 가지게 된 것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남편의 표정은 뭔가 애매모호해 보였어요. 게다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제 말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에 더욱 긴장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의 이야기를 끝냈을 때 남편은 절 빤히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뭐 정말 엄청난 과거가 있는 건가? 아니면 신분 세탁이라도 한 건가 싶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보통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리부터 박차고 일어나던데. 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하죠? 아니, 애초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이상하다가 아니라 대단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리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유정 씨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네요. 저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요, 진심으로.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대단하다고 말해줬고, 공감을 해줬고, 또 저의 삶을 자기의 삶처럼 애틋하게 생각해주면서 눈물을 흘려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면 저라는 사람 자체도 달라질 것 같았어요. 분에 넘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계속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어 첫사랑을 시작했어요. 처음 하는 것이었기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것도 서툴렀고 사랑을 받는 것도 서툴렀지만 그래도 서투른 만큼 설레임도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이죠. 남편은 제게 참 좋은 사람이 되어줬어요. 다정하고 착하고 어디를 가든 손을 꼭 잡아주고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 것도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듬뿍 받다 보니 어느 순간 욕심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 옆에 오래 있고 싶다. 이 사람이랑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요. 하지만 저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고아원 출신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학력도 모자란 저였기에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에 넘친다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숨기고 살아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분에 넘치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연애를 한 지 딱 5년 차 되던 기념일 날, 남편은 저 모르게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대뜸 제게 반지를 건네주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5년 동안 한결같이 내 곁을 지켜준 널 보면서 너랑 같이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나지만 그래도 딱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게. 널 평생 웃게 해줄 거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잠깐만, 이거 언제 다 준비한 거야? 나한테 말도 없이. 난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많이 당황스럽지? 이런 건 원래 서프라이즈로 준비하는 거라고 해서 몰래 준비해봤는데 나름 성공적인 것 같네. 얼떨떨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현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했기에 무작정 기뻐할 수도 없었고 프로포즈를 냅다 수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과연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실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당연히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바로 남편을 놓아줄 심산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실까? 난 그게 제일 걱정되고 신경 쓰여. 내가 뭐 달리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미리 다 이야기했어. 우리 부모님은 허락해 주셨어. 괜찮으시대. 전부 다 이해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예스, 노. 내 프로포즈에 대한 답만 하면 돼. 남편은 절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전 도무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부모도 없고 대학도 안 나온 데다가 고아원에서 자란 며느리를 어떤 시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각오를 하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따뜻하게 절 맞아주셨어요. 저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서 어린 나이에 참 고생이 많았겠다며 절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도 했고 맛있는 밥도 차려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저의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릴 수 있었어요. 저의 특수한 상황을 보면 충분히 결혼을 반대하실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절 이렇게 잘 보듬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꿈에 그리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괜히 가타부타 말이 나올 일이 없게 예식은 생략했고 조용히 웨딩 촬영만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살 신혼집은 시부모님께서 저희 둘 잘 살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해 주셨어요. 저는 그 따뜻한 마음에 배려에 평생 보답하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결혼 초반엔 여느 신혼부부들과 다를 바 없이 알콩달콩 깨소금을 볶는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제게 사랑을 퍼다주었고 저는 온전히 그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받은 만큼 사랑을 돌려주곤 했어요. 매일 주말마다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바깥으로 데이트도 가고 저도 남들처럼 이런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던 어느 날, 저희에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로 소중한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죠. 저희 두 사람 다 아이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뱃속에 우리 아이가 들어있다는 거지? 나 진짜 눈물 나려고 해. 너무 행복하다, 정말.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 평생 업고 살게. 우리 아기 이름 뭘로 하지? 미리부터 옷이랑 신발 다 사놔야겠지? 아이고, 아직 콩할 만한 점이네요. 성별도 모르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아기 이름도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가,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좋은 것만 보고 듣고 커야 해. 알겠지?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도 전하니 시부모님은 마치 딸이 임신을 한 듯이 눈물까지 흘리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어요. 게다가 나중에 성별 확인이 가능해졌을 즈음 가서 확인을 해보니 시부모님께서 은근히 바라시던 아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말하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나서 입덧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입덧이 끝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주구장창 찾아댈 때도 배가 점점 나와서 거동이 힘들어질 때도 제 옆에 있어줬던 건 바로 어머님이셨어요. 항상 몸 조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고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건 어지간하면 다 만들어주셨죠. 전 어머님의 그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잘 챙겨주신 덕분에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에서 셋, 이제는 온전히 가정이 꾸려졌으니 저는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는 제가 겪은 고통이나 아픔 같은 건 하나도 주지 않을 것이고 평생 행복만 주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행복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처음 저희 가족의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됐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워낙에 성실한 데다가 일머리가 좋은 남편이었기에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아 빠르게 승진을 했고 전 진심으로 남편을 축하해 줬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육아 때문에 회사를 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을 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승진을 하고 난 이후부터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는 소홀해지고 회사 생활에 집중을 했고 연봉이 오름에 따라 씀씀이도 해퍼진 데다가 회식과 접대를 하면서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갖는 일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주말이면 골프니 등산이니 하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어요.
한 달에 몇 안 되게 집에서 쉬는 날에는 누워서 잠을 자기 바빴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육아를 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약속 없이 집에서 쉬는 날에는 육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도 조금만 좀 쉬고 싶은데.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나도 피곤해. 평일 내내 일하고 와서 이제 좀 쉬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집에서까지 일을 해야 해? 졸려 죽겠으니까 나 좀 내버려둬, 제발. 처음엔 속상하고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힘든 남편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점점 이해를 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넘어가는 것에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의 인내심이 폭발하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기가 너무 어리면 강성 울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울게 되면 얼굴에 실핏줄이 터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그치지 않고 우는 것인데 사실 그게 정말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지켜보고 있는 엄마까지도 울고 싶어질 정도로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우니까 그날 자고 있던 남편이 방문을 쾅 열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애 엄마면서 달래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 나라고 안 달래고 싶은 줄 알아? 그러는 당신은 하는 게 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애기 안고 달래고 있을 동안 당신은 방 안에서 누워 잠만 자잖아. 제가 신도 아니고 아이가 우는 걸 일일이 어떻게 다 컨트롤을 하겠어요. 게다가 육아를 도와주지도 않는 주제에 시끄럽다고 윽박을 지르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한마디 던졌는데 이게 큰 말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일은 하루 이틀을 넘어 거의 매주 남편이 집에 있는 날마다 반복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고 판단해서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육아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서방 내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본디 주부라면 애도 돌보면서 남편도 떠받들고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게 마누라고 엄마의 역할이다.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속상하더라고요. 참 속상할 것도 널리고 널린 모양이다. 네가 속이 편하니 이런 소리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지. 아 참. 그러고 보니 너 육아휴직 중이라고 했지?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면서 남편 내조나 잘하고 살아. 그런 건 하면 할수록 느는 거다.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으니 그런 속 편한 소리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은 맞벌이 시대이기도 하고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다고도 해서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여자는 굳이 나가서 돈 안 벌어도 된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 무슨 상관이야? 남자나 잘 보필하고 살면 장땡이다. 가정에서 마누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회사 관둬라. 신혼 때에는 이런 말씀을 아예 하지 않으셨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저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굴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때부터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건지 이전에 다정한 시부모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필 그 시점에서 회사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재정이 어려워져서 부득이 직원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양해를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회사 사정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의 관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거의 동이틀 무렵쯤에 귀가를 한 것이었어요. 하필 그때 아들이 겨우 잠에 들었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고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 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일어난 아이는 빽빽 울어버렸고 제 한계는 극에 달해버리고 말았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잤지. 아기는 울지. 남편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들어오지.
저는 결국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일찍 들어온다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좀 해. 머리 아프니까. 소리 좀 그만 질러.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과의 설전이 시작됐어요. 저도 스트레스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졌고 남편도 술에 취한 상태라 격앙된 상태였죠. 그렇게 한참 동안 말다툼을 하던 그 순간 남편이 제게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 얼굴에 손을 댄 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연속으로 2번이나 손을 대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먹어서 말없이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고 남편은 뭘 보냐며 제게 또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그게 남편의 본성이었어요. 연애를 하고 신혼생활 때 보여준 다정한 면모가 남편의 본성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전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한 번인데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저의 이혼 요구를 아무 말 없이 덤덤하게 수용했어요.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이니 남편이 가지고 가도 상관은 없지만 양육권만은 제가 가지고 가고 싶다고 말하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이혼 소송에 들어가니 남편과 시부모님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버렸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은 저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며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고 가겠다고 주장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분명히 나한테 양육권 주겠다고 했잖아. 생각이 바뀌었어. 얘는 오씨 집안 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쪽에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당신은 지금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 애도 능력이 있어야 키우는 거지. 너무 억울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양육권을 지정하는 부분에서는 부모와의 유대도 중요했지만 제일 큰 것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요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었고 저는 결국 양육권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이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제게 남은 건 남편이 위자료로 준 돈뿐이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 살았어요. 기운을 차려서 일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경력이 끊겨버린 30대 여자를 불러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인가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으로 구인구직 어플을 보다 우연히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에서 가사도우미 1명을 구하는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는 공고였습니다. 일단 근무 조건이 나쁘지 않았고 집안일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데다가 무엇보다 돈을 벌어야 했기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고 며칠 뒤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성북동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매체로만 보던 곳이었어요. 부촌 중에서도 으뜸이라 불리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성북동이었는데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어요. 집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럽고 크더라고요. 대문부터가 엄청나게 크고 으리으리했으며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 일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집안은 거의 호텔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부엌에서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여성분과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주택 주인이신 회장님의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면접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가 꽤 젊으신데 가사 도우미 일은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봤지만 집안일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은 개인 기업의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최근 들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직접 옆에서 병간호도 하고 살뜰하게 챙겨주실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하고 있어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집안을 관리하고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의 잡무만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병간호와 회장님 개인의 잡무까지 모두 처리하는 일을 맡아야 했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길게 진행됐습니다. 제 과거 경력부터 시작해서 성격, 심지어 식습관 같은 사사로운 것들까지 모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았지만 그 많은 분들 중에 가장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회장님도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하는 걸로 하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그렇게 저는 바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처음 하는 일이었고 또 높은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을 모시는 일이라 긴장이 많이 됐지만 집안일을 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기도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빠른 편이었기에 묵묵히 하나씩 일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께서 당뇨가 있으셨기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주방에는 전담 영양사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북이 있었고 그걸 보면서 음식을 만드니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회장님의 입맛에 맞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회장님은 웃으며 제가 만든 음식을 잘 드셔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한다고 보너스도 더 얹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맡은 바 일을 무난하게 잘해나가던 어느 날 회장님께서 조용히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네 이번 주 토요일도 출근하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 출근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서 벌초를 좀 할까 싶어. 그런데 우리 실장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으니 자네가 나랑 같이 좀 가줬으면 좋겠네.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부잣집 회장님들은 잡일이 있으면 다 돈 주고 사람을 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본인 부모님의 무덤이니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같이 동행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서실장님께서 제게 두툼한 봉투 한 장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열어봤는데 봉투 안을 확인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는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월급날도 아닌데 대체 왜 이 돈을 주시는 거지 싶어서 당황스러운 눈으로 쳐다만 보고 있자 실장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벌써 보너스입니다. 회장님께서 이 돈을 드리면서 최대한 잘 꼼꼼하게 해달라고 전달을 주셨어요. 아, 정말요? 벌초 보너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신경 써볼게요. 보너스까지 받은 판국이니 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인 토요일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감기에 걸려버리는 바람에 컨디션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어른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벌초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찬장에 있는 감기약을 챙겨 먹고 회장님의 차를 타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먹은 감기약에 졸음이 쏟아지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도 모르게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얼마나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어깨를 흔드는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떠보니 이미 도착을 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차에서 내렸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도 낯익는 거예요. 어디선가 본 듯한 나무, 익숙한 공기까지. 알고 보니 이곳은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선산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엄청난 우연이 겹친 줄로만 알았어요. 어머니가 계시는 곳과 회장님의 어머님이 계시는 곳이 같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산소 앞에 딱 도착을 하는 순간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네,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서 있나? 회장님, 여기 이 묘, 저희 어머니 산소예요. 여기 비석에 적혀 있는 이름, 제 이름이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회장님의 발길이 닿은 그곳.
어머니 산소라고 말한 곳이 바로 저희 어머니 묘 앞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묘비의 이름에도 어머니의 이름과 가족인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회장님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서 저희 어머니의 산소 앞에 정중하게 절을 2번 올리셨어요. 그리고 제게도 절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만 계시다 이 일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나는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었어. 원래는 거의 깡통을 차고 살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지. 대신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넘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지. 정말요? 전 원래부터 회장님께서 되게 잘 사셨을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애초부터 부자인 사람들이 어디 있나. 다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 하나만 달고서 공사장 막노동판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일이란 잡일은 다 하고 살았어. 하지만 그렇게 뼈가 빠지고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을 해도 큰 돈을 벌 수는 없었고 성공은커녕 죽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힘들게 살았지. 별을 따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네. 그렇게 미친 듯이 일만 하던 어느 날 회장님은 심신이 너무 지쳐있던 나머지 길에서 쓰러져 버리게 됐고 얼마 뒤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고 했어요. 누가 날 대체 여기다가 데려다 놓았나 싶어서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니 바로 옆에 저희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당시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퇴근을 하던 길에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회장님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됐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으로 향한 거였다고 했어요. 참 대단했지. 그 당시 병원비도 상당히 비싼 편이었는데 망설임 없이 병원비까지 다 내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돈을 주려고 했는데 주머니를 뒤지고 뒤져봐도 돈이 한 푼도 나오질 않는 거야. 아이고, 많이 민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민망하고 말고. 하필이면 주머니 속에 돈이 한 푼도 없을 건 뭐람.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같이 다 구겨버렸지. 아무튼 그때는 휴대폰도 뭣도 없었을 때였고 또 너무 고마운 마음에 뭐라도 살해를 하고 싶었는데 자네 어머니는 끝까지 괜찮다고 거절을 했었어. 사람 생명을 살린 건데 무슨 살해가 필요하냐면서. 그래서 끝끝내 병원비는 돌려주지도 못하고 헤어지게 됐고 그 뒤에도 회장님은 어머니의 얼굴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며칠 뒤 우연히 어머니가 일하시는 국밥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국밥집에 들르셨다고 해요. 일 끝나고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짐을 들어드리기도 하고 어머니가 괜찮다고 말해도 회장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사연을 알아갈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날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자네 어머니가 날 발견해서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나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지.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가까워지신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한번 얼굴을 익히고 나면 가까워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 참 좋았지. 어쩌다 가끔은 가슴도 두근거렸고. 그때만 생각하면 참 좋지만 아쉽기도 해. 조금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시간이 우리한테는 너무 짧았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회장님은 우연한 기회로 막노동판 작업반장님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운 좋게 눈에 들어서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전기 설비 업무를 배우고 적성에 맞아서 그것만 죽기 살기로 파셨다고 해요. 기술 공부도 엄청 하셨고요. 처음 시작을 했을 때에는 손도 하나 제대로 못 댈 정도였지만 점차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우고 사람들과 인맥이 생기면서 그 작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독립해 개인 회사를 차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실패도 겪었고 사기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 정말 많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네 어머니의 얼굴과 자네 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면 없던 힘도 솟아났어. 그리고 다짐했지. 꼭 성공해서 자네 어머니를 찾아가 나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업이 안정화되고 난 후 다시 고향으로 찾아갔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고 해요. 그 국밥집도 이미 사라진 뒤였고 어머니 또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방을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포기를 할 수 없었던 회장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어머니의 행방을 몇 년 동안이나 알아봤고 그 끝에 결국 어머니가 오래전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지금처럼 연락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시절, 우연찮게 만난 소중한 인연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회장님은 한참 동안 목 놓아 오열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후 또다시 수소문을 해서 어렵게 어머니의 묘를 찾아냈고 미안한 마음에 해마다 이맘때쯤 찾아와서 어머니의 묘를 정리해 주셨대요. 그리고 묘비에 적혀있는 저의 이름을 보고 저도 찾아보려고 하셨지만 사실 흔한 이름인데다가 사람 찾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난항을 겪으셨다고 해요. 혹시나 싶어 관할 주민센터로 가서 정보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가사도우미 지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발견하셨고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해보니 혹시나 싶은 생각에 제 뒷조사를 하셨고 제가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벌초를 하러 데려온 거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의 묘를 꾸준히 찾아오기는 했지만 올 때마다 잡초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산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네 어머니는 내게 정말 인생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은인이네. 내 평생의 은인이니 그 은인의 딸인 자네에게 내 감사의 표현을 꼭 하고 싶어. 아닙니다, 회장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그런 건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절 이렇게 고용해서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감사한 거려. 회장님은 충분히 은혜 갚으신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계속해서 회장님께 좋게 돌려서 거절했지만 회장님은 누구보다 진심이셨고 은혜를 갚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이혼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렸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회장님께 해드렸어요. 남편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고 관계가 틀어지고 양육권을 준다고 했었다가 경제력을 이유로 빼앗긴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인정은 했지만 어쨌든 속상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변호사 상담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돈이 없어 보였는지 수임도 안 해주려고 하셨어요. 세상에, 변호사들이 아주 배가 불렀구만 그래. 게다가 남편 쪽에서 꽤 큰 로펌에서 변호인을 고용하는 바람에 재판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저한테 양육비도 줄 필요가 없다면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아이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로 싫었었나 봐요. 아주 지독스러운 남편과 결혼을 했군. 그런 놈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네가 원하는 게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건가? 맞아요. 저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이랑 헤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왜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는지 후회스럽기도 하고
제 주제에 데리고 오는 게 너무 욕심이라면 한 번만이라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나. 내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지. 사람 찾아서 파헤치고 뒷조사를 하는 건 도 같은 사람이니 그 소원 내가 들어주도록 하지. 걱정하지 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해줄 테니. 다만 나랑 약속 하나 해줄 수 있겠나? 어떤 약속이요? 애 엄마면서 주제니 뭐니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듣기 안 좋아. 나중에 자네 아들이 보고 엄마를 뭐라고 생각하겠나. 그러니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난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게. 회장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꼭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쩜 그렇게 든든하던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내뱉고 실속은 없는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와 함께 회장님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회장님은 다음 날 바로 회사 법률팀의 믿음직한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 당시의 판결문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꼼꼼하게 검토했고 전 남편이 현재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저와 이혼을 한 후 전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와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아들은 찬밥 신세로 키우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재혼녀 사이에 낳은 아들은 금지옥엽 예쁘게 키우는데 저희 아들은 구박대기로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증거도 확실했던 건 변호사님이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민으로 위장해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 식구가 타고 있었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이에 제 아들만 주눅이 잔뜩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로 축 처져 있었던 데다가 팔과 다리에는 푸르스름한 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였다고 해요. 제가 본 것만 해도 충분히 다시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니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요. 오씨 가문의 장남이니 대를 이을 거니 뭐니 하면서 데리고 갈 땐 언제고. 그런 식으로. 변호사님,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어떻게든 양육권 다시 가지고 와서 아들 제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비양육자의 입장에서 양육자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고 제 자식이 복리를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전 남편을 상대로 양육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과거의 저는 경제력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저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아들을 전 남편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겐 회장님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제 아이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법정에서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 그리고 전 남편의 재혼녀와 아들과 다시 마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 비웃으면서 법정 앞에서 절 향해 다 들리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아휴, 이제 와서 이게 대체 무언 생난리야?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웃기지도 않아 진짜.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말을 하든가 하지. 원래 저런 애들은 거지근성이라는 게 있다잖아. 이러는 이유가 뭐겠어. 가짜는 모성애니 뭐니 들먹거리겠지만 사실 바라는 건 돈이지 뭐. 저는 그 비아냥에 굳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확 바뀌었고 저를 향해 비아냥을 던지던 그들의 표정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은 양육권에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전 남편이 직장 내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비리와 횡령 등의 정황을 정확한 증거와 함께 제출하셨어요.
전 남편은 직장 내에서 리더급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여러 차례 몰래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발견됐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까지도 공개됐습니다. 그날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왔는데 그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니까 전 남편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재판 내내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있었는데 전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가 나오자마자 허둥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재판장님은 이 상황을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전 남편을 향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피고, 여기 제시된 이 증거들에 대해 반론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면 변호사답게 변론이라는 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인정해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자, 정숙하세요. 여기는 법정입니다. 피고, 그리고 찾아보니 아들의 양육에 쓰이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이고 재판장님, 저희는 여기 불려온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해야 합니까? 저희는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데요.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한들 저희가 조사를 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거니와 조작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전 남편이 빠져나갈 구멍 따위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즉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회수해 저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횡령 등의 혐의는 별도로 형사고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법이 저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죠. 그렇게 재판이 마무리된 후 법원 밖을 나서자마자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저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생겼다는 둥. 하지만 전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전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당신 인생 망치려고 할 생각 없었어. 당신 인생의 길은 당신 스스로가 만든 거야. 쉽게 말해서 제 무덤 제가 판 거라고. 너 내가 꼴도 보기 싫어서 양육비도 주지 말라고 말한 건데 이제 와서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뭘 바라는 건데? 돈? 아니면 이렇게 해서라도 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거야? 정신 빠진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당신을 대체 왜 보고 싶어 하겠어? 미친 소리 그만하고 앞으로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달게 벌이나 받아. 그 이후 전 남편이 저지른 짓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전 남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치룰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해고 처리가 이루어졌고 각종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형을 받게 됐어요. 전 시댁 식구들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건지 제게 바리바리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한 번만 더 연락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남편 놈 옆에 착 달라붙어 있던 재혼녀는 뭐 더 빼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참 고소하다, 인과응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은 한동안 저랑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을 열어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기곤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저와 아이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빌라 한 채를 마련해 주셨어요. 회장님, 이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이미 너무 큰 선물을 받았는걸요. 이것까지 해줘야 지난날 자네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비싼 것도 아니니 부담 없이 받아주면 참 고마울 것 같네. 저는 결국 회장님의 선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장님과 자주 연락하며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께서는 제 아들을 손자처럼 아껴주시고 계시고 저희는 해마다 어머니 묘소에 함께 찾아가 성묘를 하고 근처에 자라난 풀도 뽑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때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제 인생은 그저 흑백으로만 가득 찼다면 지금은 알록달록한 색들이 덧입혀지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그 색들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어요. 앞으로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